급에 맞는 금액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비교한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해야 된다. 내 물건은 아무리 많은 곳에 내놔도 중개업자들끼리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죠.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꽉 막혀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이 확 변할 줄 알았는데 일부 지역에선 가격이 급등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 물건은 안 팔리더란 말이에요. 고민스러움을 넘어서 거의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5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5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보면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이제 팔고 나서 급등하면 어떡하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좀 기다리면 더 좋아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은 좀 좋아질 거라고는 보여지나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매우 다릅니다. 과거와 같은 급등은 없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 물건이 거래될 가능성이 또 중요해요. 그렇죠. 그만큼 거래량이 받쳐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래량도 충분히 받쳐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옮겨 타기 위해서 매도하고 싶다,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옮겨 타기 위해서 매도한다. 좋은 생각입니다. 더 좋은 성장 대상이 있는 경우에 옮겨 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옮겨 타기 위해서 매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성장성의 문제죠. 저게 더 성장성이 더 높아 보이니까 내가 옮겨 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성장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과 옮겨 타려고 하는 물건이 지금 같은 경우엔 더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야 됩니다. 확연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옮겨 타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잘 안 팔리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억지로 팔아가면서 옮긴다. 어떻습니까? 낮은 금액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그러면서까지 옮기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명백한 성장성의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세금이 많잖아요. 그 세금까지도 감안하면서까지도 성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확연한 차이, 이런 차이가 명백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옮겨 탄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무려 5가지 경우나 있어요. 첫 번째, 돈이 당장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분들 있죠. 이렇게 비과세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분들. 또 세 번째,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 보유세 부담이죠. 보유세가 너무 많아질 게 눈에 보이니까 보유세 부담이 너무 많아서 보유세 때문에 팔아야 되는 사람. 네 번째는 남의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남의 명의로 뭐 평생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남의 명의로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또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남의 명의로 갖고 있는 분들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내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평생 시집 안 갈 것 같은 뭐 동생 이름으로 샀는데 갑자기 시집을 가게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남의 명의로 했으면은 몇 년 안에는 팔아서 뭐 돈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경우, 기타 등등 이런 경우는 팔아야 되겠죠. 마지막 5번째는 뭐 볼 것도 없이 명백하게 안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이건 뭐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최저가로 내놓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쭉 이제 살펴보세요. 전화해보고 뭐 다녀보시고 해서 최저가보다 더 싸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경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최저가로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싸야지 내 거부터 팔릴 거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저가보다 더 싸다는 거는 알겠는데 본인의 물건이 그 최저가라고 나와 있는 것보다 급이 떨어져. 그러면서 낮은 금액에 내놨다고 내게 왜 안 팔리지? 낮은 금액에 내놨으니까 내게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은 노열층 제일 좋은 금액이 3억 5천에 나왔어. 그런데 나는 1층인데 3억 3천에 내놓고 내가 최저가에 내놨으니까 팔리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급에 맞는 금액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비교한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같은 급이 나와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추론하는 거죠. 노열층이 3억 5천이면 1층은 3억 3천 하겠구나.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낮아야 되니까 3억 2천, 3억 1천 내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꼭 팔아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에 많이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많이 내놓으세요. 막 물건이 귀할 때는 부동산끼리 싸워요. 막 이렇지만 물건이 지금은 그게 귀한 게 아니라 매수자가 귀할 때잖아요. 그럴 때는 물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매수자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물건은 아무리 많은 곳에 내놔도 중개업자들끼리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꼭 팔아야 되고 막 그런 압박을 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왠지 안 팔면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못 팔 거 이런 불안감이 있는 정도예요. 이런 분들 또 가지고 있는 물건도 뭐 그렇게 나쁜 물건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은 발생하지 마시고 활용할 생각 하세요. 활용할 생각. 활용해도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활용할 생각을 하세요.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강남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평생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후회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강남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후회는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왜? 강남의 아파트도 많이 오르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들. 또는 강남의 아파트보다 다른 게 더 많이 오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들.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그런 외형적인 거 말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팔렸으면 좋겠다, 팔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때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도 안 팔린 사람들, 나중엔 다 그런 사람들이 후회합니까? 네. 그때 안 팔아서 참 잘됐다.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후회라는 건 이렇게 뭐 1년 있다가 후회할 거, 2년 있다가 후회할 거 이런 게 후회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을 두고 그때서야 돌이켜봤을 때 진짜 후회되면 그게 후회예요. 그런데 1년 있다가 후회하는 거, 2년 있다가 후회하는 거 이런 걸 겁내가지고 지금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결코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동산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후회의 마음도 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냐면요.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리고 본인의 사정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좋은 부동산 갖고 있다? 긴 시간을 놓고 봐서 후회할 일 없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도를 하려고 보니 너무 남는 게 없어서 매도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봉 얼마나 되세요? 예, 제가 연봉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봉보다 지금 양도세 내고 얻게 되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연봉 벌으려고 그러면 1년 내내 내가 땀을 흘려서 이만큼의 연봉을 얻습니다. 자, 부동산 때문에 내가 고생했죠. 예, 부동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도 하고 가서 임장도 하고 뭐 내고도 하고 뭐 또 잘 될까 잘못될까 걱정도 하고 예, 그런 고민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생이 내가 연봉을 버는 만큼 시간과 고생 들였나요? 예, 그거에 비하면 몇 프로쯤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연봉보다도 10분의 1 정도만 내가 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자꾸 양도세로 너무 많이 뺏겨서 남는 게 없어서 못 팔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해는 다 됩니다. 3억 올랐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3억이 다 내 돈처럼 느꼈는데 그 중에 80%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속 터진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예, 알지만 팔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면 이왕이면 마음 편하게 팔아야죠. 그럴 때면은 본인의 연봉과 비교를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분들, 예, 굉장히 절망스럽고 힘들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거에 그 밑바탕은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돈을 벌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게 깔려 있죠. 예,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꾸준히 공부하면 시장이 또 돈을 벌어주는 때가 또 온다니까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때 벌면 돼요. 왜 다시는 못 벌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런 거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면 여러분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